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민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근세 정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세 정치는 이제 조선 시대의 내용인데요. 조선 전기와 후기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할 때 고려는 무신 집권이라고 하는 개념. 그게 나오면서 이제 후기로 넘어간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유가 되면은 바로 조선 후기 이런 표현을 좀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와 후기를 나눌 때 거의 태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도 혹시 조선왕조 왕 이름들 다 외우십니까? 예, 조선은 좀 외워주셔야 돼요.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어디서 시험에 나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 광인, 효. 그렇죠. 효종까지를 우리가 이제 전기에서 우리가 좀 다룰 거고, 그 다음에 현, 숙, 경, 영, 정순, 헌철,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후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종과 순종 내용은 근현대사 파트 중에 이제 근대사에서 좀 다룰 거기 때문에 조선 왕조 27명의 왕의 순서를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한번 좀 들어볼게요. 자, 위화도 회군과 과전법 이런 거를 좀 통해 가지고 정권을 장악하는 그 인물이 바로 이제 이성계가 되는데, 자, 이성계가 1392년 조선을 건국을 하고 수도를 2년 후인 이제 1394년에 경복궁도 다 지어지고 이렇게 해서 1394년에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를 해 나갈 때 그때 나름대로의 그 옆에서 활동을 많이 지원했던 인물, 믿고 맡기는 사람이 바로 정도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의 행정 전문가죠. 서울의 높은 산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사대문 이름이라든지 도로명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인 관장을 했던 인물이 바로 정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좀 강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계도 좀 믿고 맡기는 그런 게 좀 강하고 하는데 나중에 이방원은 그런 거를 좀 참아 보지 못하죠. 그래서 정도전이 5째 아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1차 왕자의 난과 2차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게 시험에 한 번씩 간혹 출제가 좀 됩니다. 그럼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개념이 총 2번 있는데 한 번은 1398년에 태조가 이제 이성계가 자기 고향 함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게 됩니다. 왕비가 크게 이제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신의왕후가 있고 신덕왕후가 있는데 그 신의왕후 밑에 한씨 밑에 자식이 남자가 6명이 있고 그 다음에 강씨 밑에 자식이 2명이 있었는데 정도전은 이 강윤성이라고 하는 권문세족이 이성계가 왕이 될 때 큰 영향을 좀 행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도전이 이 강씨한테 결국 많은 신경을 좀 쓰게 되고 막내 아들, 8째 아들인 방석한테 왕자리를 좀 주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방원이 결국 이 방번과 방석이라고 하는 배다른 이복 형제들을 제거하는 사건, 이게 바로 1차 왕자의 난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왕자의 난은 이제 정종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00년 바로 자기 밑에 있는 형인 자기 바로 밑에 형이죠. 그러니까 자기 5째니까 4째 형 방간이하고 같이 충돌이 좀 일어나서 다음에 누가 실세가 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좀 각축전을 벌이다가 1400년에 결국 방간이가 귀양 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2차 왕자의 난인데, 그리고 그 해에 1400년 태종이 왕이 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1차, 2차 왕자의 난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방원부터 해서 이 태종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업적들을 한번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한번 좀 보실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태종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태종이 제일 잘한 게 뭡니까? 그죠? 아들을 잘 낳았죠. 맞죠? 아들을. 그 아들이 바로 세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종. 그죠? 자, 그럼 태종과 세종을 한번 비교를 해야 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자, 먼저 이제 육조 직계제라고 해서 왕권을 강화를 좀 시키기 위해 가지고 6조.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왕 밑에 의정부가 있거든요.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6조가 있는데 왕과 6조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6조 직계제를 의정부 왕따제라고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정부의 힘이 별거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이 바로 6조 직계제, 왕권을 좀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개인 소유의 군대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없애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름대로의 세금 걷고 이런 것들에
군력 이런 것들과 관계된 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호패, 지금으로 치면 민증 개념이죠.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이런 거를 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 토지 측량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좀 보고 난 다음에 배운 게 바로 이제 세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세종은 공법 시스템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이 공법 전분 6등법과 영분 9등법 이런 것들을 실시할 때 전국에 17, 8만 명의 그런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드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전사업 이런 것들을 좀 크게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태종 나중에 문화파트에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중에서 주자소라고 하는 활판 인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관청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주자소에 의해 가지고 개미자라고 하는 그런 활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자소에 들어가 가지고 아들이 안 나오죠. 이쪽이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세종 때가 되면은 갑인자라고 하는 그런 아주 뛰어난 그런 활판 인쇄 이제 판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갑, 꼴값 아니고 개갑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하나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태종 내용은 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육조직계제와 그다음에 이제 사병철폐 그리고 이제 태종은 와이프가 민씨인데 이 민씨 형제들 그 4명을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외척 세력을 좀 눈여겨봤다가 얘들이 힘이 강하면 나라가 혼란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태종은 이거 말고도 이제 혼일강리역 대국도지도 동양에서 제일 오래된 지도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지도 중에서 제일 오래된 이게 세계 지도라는 뜻이고 요게 우리나라 지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동양에서 제일 오래된 세계 지도 1402년에 만들어지는 이 지도가 바로 태종 때 만들어진다. 요것도 좀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종 얘기로 우리가 좀 넘어가 보면 태종이 마지막 멘트가 이거였습니다. 내가 모든 악업을 지고 가니 너는 태평성대의 길을 열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왕자리가 세종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종에 대한 업적들을 우리가 좀 뽑아본다면 유교적인 그런 통치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삼강행실도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화할 때 우리가 좀 나온다라고 확실히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세종 때는 훈민정음을 뺄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 문화 창달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발명품 중에 최고 1번이 아마 요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자, 그러면 세종 내용은 쓰시마섬을 토벌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군육진을 개척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바로 뒤에 이제 교재 조금 뒤쪽으로 가면은 거기 대외관계 정리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종무 장군을 보낸다든지 그 다음에 사군이라고 하는 개념은 최윤덕 그 다음에 육지는 김종서 이런 장군을 보내서 결국 세종 때 저 위쪽 이 압록강변의 사군과 그 다음에 두만강변의 육진을 각각 개척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강경책을 실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하고 여진에 대해서 강경책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쓰시마섬을 토벌하고 난 다음에 1443년 훈민정음 나오는 해입니다. 이때 개해약조라고 하는 거를 실시하면서 일본에 나름대로 이제 제한 무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포를 개항을 확실히 좀 해서 세견선 배가 1년에 약 50척 정도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쌀은 세사미두는 한 200석 정도 들고 갈 수 있고 한 20일 정도 체류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부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포라든지 연포에 대해 가지고 제한을 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포 이 제자가 지읒자 좀 기억을 좀 하시면 이게 진해 지금은 창원으로 통합이 되었지만 제포, 마산, 창원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울산은 연포, 이응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삼포에 대한 개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활동들을 세종이 좀 했는데 세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먼저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세종은 이 앞에서 배운 이런 육조직계제에 대한 반대 내용으로서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럼 의정부 서사제는 왕이 있으면 그 밑에 이제 의정부한테 많은 권한을 주게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육조하고 의정부가 많은 대화를 좀 나누면서 이거를 왕에게 보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 이 의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좀 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세종이 왕이 될 때 이때 첫째 아들인 양녕대군, 세종 형이죠. 첫째 아들 양녕대군이 세자였었을 때 그때 양녕대군이 첫째라서 너무 좀 아깝다. 셋째 충녕이가 왕이 좀 돼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엄마하고 아빠가 얘기하는 걸 양녕이 좀 듣고, 그리고 좀 왕자리를 동생한테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죠. 진짜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지만, 알았죠? 자, 그래서 그때 황희정승 이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셋째한테 주면 안 되고 첫째한테 줘야 됩니다. 이렇게 했던 인물인데 나중에 세종이 아주 크게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품도 상당히 좀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맹사성과 황희정성 이런 청백리 재상들도 상당히 있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가 엄하게 해서 왕권을 강화를 시켜놨고, 그리고 아들 문종은 또 말도 잘 듣죠. 아버지는 문화 창달에 대해서 힘쓸 테니까 너가 내 대신 좀 정치 좀 해라. 그렇게 해서 먼저 정치를 좀 하게 되는 거죠, 문종이. 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문화 창달에 힘쓰고 재상들도 정치 잘하고, 그죠? 그러니까 시대가 잘 맞아떨어지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좀 없는 시기가 바로 이때. 세종 때는 상당히 뛰어난 장군이라든지 학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집현전도 같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집현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로 이제 하게 되는 업무가 바로 경련, 학술 연구도 했지만 경련이라고 하는 제도도 같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정부가 이런 많은 권한을 쥐고 있지만 왕이 거의 다 재가를 합니다. 그런데 왕이 꼭 쥐고 있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임사권이라든지,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군사권. 이런 것들은 왕이 꼭 진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정, 태세, 문종하면 문종이 이제 30대 좀 젊은 나이에 승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문종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고려사라든지, 고려사는 요건 기전체로 쓰여지죠. 앞에 이제 먼저 정도전이 썼던 고려국사, 지금 현존하진 않지만 그게 편년체로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사가 기전체로 좀 쓰여지게 되는데, 이게 너무 보기 어려워요. 문종 1년에 고려사가 만들어졌는데 이 고려사 저료라고 하는 거를 또 김종서가 만들게 됩니다. 요건 이제 편년체로 다시 만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문종은 또 전쟁사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동국, 병감 요런 게 바로 이제 전쟁사 정리해 놓은 책이 요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종이 죽을 때 이때 단종한테 왕자리 넘겨주면서 자기 동생, 첫째가 문종이고 둘째가 수양대군이죠. 그 다음에 셋째가 바로 안평대군인데, 그 안평대군은 나중에 문화파트 할 때 우리가 목류도원도, 일본의 덴리 대학교에 지금 있어서 덴리 아깝다 이렇게 좀 하나 기억을 좀 해야 되는 그 대표적인 문화재, 그게 바로 목류도원도, 그게 바로 안평대군이 꿈을 꿨던 거를, 그거를 안견이라고 하는 도화서 직원이 그렸고, 글을 나중에 이 꿈이 내가 꿈을 꿨는데 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안견이 그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쓴 게 그게 바로 목류도원도 글씨, 그거는 안평대군. 조선 전기 때 글 잘 쓰기로 유명했던 사람 두 명만 탁 되면, 한 명은 한석봉, 한 명은 안평대군 이런 사람이고, 조선 후기에 나중에 가서 이제 글 잘 쓰기로 좀 유명했던 사람이 이광사, 동국진체 이런 이름이 시험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동국진체, 이광사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명 더는 이제 19세기에 김정희가 있죠. 김정희, 추사 김정희. 그래서 추사체 이런 것들은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종이 이제 왕이 되는데 13살 어린 나이에 즉위하니까 수양대군, 자기 동생인 수양대군이 옆에서 보필을 해주다가 한번 권력의 좀 맛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단종 밑에 있는 신하들 중에서 이 김종서, 황보인 이런 세력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이런 세력들을 결국 제거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유정난은 시기상
세조 때가 아니라 단종 때다. 요걸 기억을 좀 하시고, 그리고 단종을 유배를 보내게 되는 거죠. 영월에다가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양대군이 결국 왕이 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세조가 왕이 되니까 이때 집현전 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사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조는 이 사육신들, 특히 성산문, 하위지, 이계, 박팽년, 융부, 뭐 유성원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이 세조는 이 사육신을 결국 제거하면서 집현전 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첫 번째로 이제 집현전을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경련이라고 하는 학술 토론하는 것도 결국 안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세조 때는 유향소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유향소, 지방 양반들의 모임인데 이런 것들도 없애버린다. 왜냐하면 이시에, 이징옥 이런 난들이 지방에서 막 일어나니까 이런 유향소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없애버립니다. 하지만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면서 왕권을 좀 장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육조 직계제와 관계된 왕 그럼 2명 나왔습니다. 한 명은 태종, 한 명은 세조라고 하는 거 좀 잡아주시고, 자, 그리고 세조하면은 또 직전법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좀 하셔야 되죠. 현직 관리에게만 전직 현직 다 주는 거를 직전법, 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나중에 우리가 문화 파트 정리할 때 원각사지, 십층석탑 이런 탑을 반드시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불교적인 색채가 또 강한 시기가 세조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조 때는 좀 중요한 내용들 중에서 이 육조 직계제하고 직전법이 시험에 좀 잘 출제가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조 때부터 해서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기 시작했다가 그게 이제 완성되는 때가 바로 성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성종은 이렇게 집현전과 경련을 없애버렸으니까 경련을 다시 부활을 좀 시키기 위해 가지고 홍문관이라고 하는 기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홍문관은 바로 이 집현전이라고 하는 거를 계승하는 기구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나름대로 학술도 연구하지만은 왕에 대한 어떤 자문이나 대필 이런 거를 실시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곳이라서 여기를 옥당이라고 부른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종 때 만들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경국대전. 우리나라 6조 체제에 대해 가지고 정리를 다 해놓은 책이기 때문에 이게 나라의 체제가 완성됐다 해서 이름이 성종이 된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 이제 국조오레이라고 해서 나라의 5가지 그런 예절, 길래, 가래, 빈내, 흉내, 뭐 군내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5가지 예절에 대해 가지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조오레이를 나중에 업데이트 시키는 게 영조 때 속오레의 이런 게 좀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그러면 성종 같은 경우에는 역시 요때 이 유향소라고 하는 거를 다시 좀 살리면서 이런 지방 문화의 발달에도 영향을 좀 많이 쓰게 되는 게 바로 성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성종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홍문관과 그 다음에 경국대전, 그 다음에 이 국조오레이 이거와 함께 이제 경련 이런 것들을 부활시킨다라고 하는 거를 좀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성종 때 김종직이라고 하는 인물이 상당히 크게 쓰여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 성종의 와이프가 윤씨죠. 나중에 폐비가 되니까 이 사이에서 놓는 애가 바로 연산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산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쭉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사화라고 하는 내용을 좀 배울 건데, 사화는 크게 4번에 걸쳐서 사림이 화를 입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광해군 때 이름을 먼저 꼭 좀 정리를 하세요. 무오사화, 그 다음에 갑자사화. 요게 이제 광해군 때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뒤에 기묘사화, 중종 때죠,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광해군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연산군인데, 예, 여기 왼쪽에 연산군 쓰고 여기 광해군 썼지? 자, 연산군. 네, 연산군입니다. 자, 연산군이고, 그 다음에 중종. 자, 그리고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인. 인종이 재위 몇 개월 만에 죽어요. 그리고 인종 다음에 나오는 왕이 바로 명종이 되겠습니다. 자, 명종 때 일어나는 사화가 을사사화 이런 사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화라고 하는 말의 정의는 훈구와 훈구파를 닮은 관악파라고 했죠. 훈구하고 사림의 대립. 요게 바로 사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사림은 지방에 있으면서 나중에 서원 같은 거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다른 말로 사학파라고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자, 이 무오사화는 스타일 자체로 보면 이제 김종직이 썼던 글. 김종직이 이미 죽고 난 다음에 사화의 가장 시작이 바로 이제 이 무오사화인데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글이 있었죠. 조의제문.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름인데 조의제문은 의제가 항우한테 초한지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항우가 의제가 결국 항우한테 죽임을 당해서 의제가 상당히 불쌍하다라고 하는 거를 쓴 글. 이게 바로 조의제문인데 이 내용과 좀 유사한 게 바로 단종을 세조가 제거한 거와 유사하다.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이 김종직 제자였던 김일손 이런 사람까지 묶어가지고 결국 이 집안이 박살나게 되는 이 사건이 바로 무오사화가 되겠습니다. 연산군 때 일어났던 사화가 이제 무오사화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사화는 이 엄마의 그런 나름대로 이제 복수를 갑자 뭐 그런 내용이 이제 갑자사화 이렇게 좀 하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자사화는 이 패비 윤씨라고 하는 이 여자가 나중에 사약을 받게 되는데 이 엄마에 대한 보복을 나중에 한다라고 하는 거. 누가 죽였어? 이런 개념을 좀 가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때는 사림도 많이 죽었지만 훈구도 많이 제거가 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패비 윤씨가 제일 큰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모든 거를 다 좀 풀어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 좀 들으면서 안 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제 패비윤 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다가 중종 반정이 일어나면서 결국 기묘사화가 나중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기묘사화는 이 당시 조광조라고 하는 토마토죠, 토마토.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도 조광조죠. 조광조가 아주 급진적인 그런 개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급진적인 개혁의 첫 번째 내용이 이 소격서라고 하는 도교 행사하는 기구를 없앤다든지 두 번째 현량과라고 하는 좀 유능한 사람들 중에서 높게 안 써지는 이런 인물들을 왕에게 추천해가지고 왕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관직에 좀 높게 쓴다든지 이렇게 할 때 자기 친구 집단들이 많이 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리 추천제, 현량과를 실시한다든지 세 번째 이제 공납에 폐단, 특산물 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시정을 좀 주장을 한다든지 그럼 네 번째 소학이라고 하는 이런 윤리교과서 이런 걸 많이 좀 확대를 하자라고 강조한다든지 다섯 번째 향약이라고 하는 거 중국에 여씨 형제가 있는데 이 여씨 향약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 실정에 맞게 막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급진적인 것들을 좀 많이 해 나가는데 요 중에서 제일 불을 지르는 사건은 바로 이 위훈삭제라고 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날 때 그때 나름대로 공이 없는데 잘못된 사람들이 많다. 1등 공신 아닌데 1등 공신 된 사람이나 2등 공신이 아닌데 2등 공신 된 사람 이런 것들을 삭제하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서 실제로 100명 중에서 약 76명 정도를 삭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훈구파가 완전 반발을 하게 되면서 결국 한자로 한번 써보면 이 글자가 주자입니다. 주자. 그리고 요 글자가 초자인데 주초위왕이라고 하는 거를 꿀물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걸 궁궐 나뭇잎에다가 다 쓰니까 그걸 아침에 벌레들이 막 다 갉아먹은 거를 보고 왕에게 얘기하니까 조씨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하늘에서 지금 점지해 준 거다. 이렇게 해서 이 토마토가 제거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사건이 바로 이 기묘사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동안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는 이 무오사화와 기묘사화가 시험에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기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하나 해주시고 무갑, 기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을사사화 같은 경우에는 이 인종 때는 외척이 윤씨였는데 이런 집안을 대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윤임 이런 사람들이 외척 집안의 최고였었는데 인종이 일찍 승하를 하게 되니까 명종 때 소윤이라고 하는 집안이 윤원형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이제 외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윤과 소윤에 의해서 트러블이 생겼는데 대윤 쪽에 살인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쪽이 제거당하는 사건, 이게 바로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을사사화는 외척끼리의 대립이다. 요걸 기억을 꼭 좀 해주시고, 요때 살인이 요 안에 많이 들어있었다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4번의 사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림이 몰락을 해야 되죠. 근데 사림이라고 하는 세력은 지방으로, 향촌으로 들어가가지고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원과 향약이라고 하는 거를 꿰차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지방의 문화가 더욱더 발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죠. 그래서 16세기 중엽이 되면은 이때는 사림이 집권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요 얘기를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반적인 이제 태종 때부터 해가지고 쭉 흘러오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를 일단락을 좀 한번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남은 얘기들 마저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사회가 국가적으로 볼 때, 제일 큰 게 이제 우의정, 자의정, 영의정이 있는 의정부, 이게 이제 중앙행정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 사원부 사관은 이제 홍문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원부 사관은 홍문관. 요거는 지금 치면 언론기관이고 왕권을 견제하는 이런 내용. 고려로 치면은 어사대라든지 아니면 중서문화성의 낭사,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간 제도를 왕에 대한 어떤 잘못된 거를 지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라고 하는 거죠. 왕권 견제 기구라고 한다면 오히려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기구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승정원, 사극 보면 여봐라 도승지를 들라 해라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그 승정원과 함께 또 한 가지 더 봐주셔야 될 게 그게 바로 금부도사, 사약 들고 가는 그게 바로 의금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은 의금부, 승정원은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기구다. 이걸 같이 꼭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혹시나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방에 도가 8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팔도강산 이런 말을 좀 쓰잖아요. 그래서 그 도의 우두머리를 가르쳐서 우리가 관찰사라고 하고 도 밑에 나름대로 목, 군, 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목군형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군과 현, 목에 수령들이 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수령 밑에 보면은 향리라고 하는 애들 있죠. 우리 고려 배울 때 향리 힘은 어떻게 된다고 배웠습니까? 그렇죠. 약해진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죠. 이방 이런 애들이 바로 향리, 육방이라고 하는 그런 중앙에는 육조가 있고 지방에는 육방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육방, 지방 행정 업무를 보는 게 육방이 됩니다. 그리고 유향소라고 하는 이곳이 지방 양반들의 어떤 모임 이런 것들이 유향소인데 유향소가 사림이 힘이 강해지면서 사림은 향촌 자치를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훈구파는 중앙집권을 강조를 많이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조선 중기 정도 되면은 그때 이제 사림이 집권하면서 유향소의 힘이 아주 강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향소라고 하는 곳에 힘이 강해지면 안 되니까 지방의 유향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서울에 경제소라고 하는 걸 놔뒀는데 이게 나중에 1603년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경제소가 오히려 없어지게 되면서 사림의 힘이 더욱더 강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걸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행정, 사법, 군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행정 업무, 세금 걷고 이런 것들 제일 중요한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관찰사가 가지는 권한은 하나 더 하면 감찰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가지죠. 그러니까 지방의 수령들을 감시를 좀 하면서 잘하는지를 감찰을 하고 중앙에서 암행어사를 보내면 그 암행어사를 지방에 파견을 좀 보내가지고 몰래 한번 수령의 잘잘못을 보고하라 이런 식으로 좀 보내는 그리고 인사고과도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관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을 치면 도지사급 그게 바로 관찰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과 함께 과거제도도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서당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서당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중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앙에서는 사부학당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지방에는 향교라고 하는 게 있죠. 나중에 사림이 집권하면서는 서원도 사립학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거기 소정의 과정을 좀 마치고 나면은 작은 과거를 한번 쳤죠. 그게 뭐였습니까? 그죠, 속과였죠. 속과 시험을 치는데 그렇게 해서 생원과 진사를 뽑는 데에서 생진과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면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은
백패라고 하는 하얀색 패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균관에 들어가든지 하급 관리가 되든지 하는데 뭐 나름대로의 사람들이 이제 성균관에 들어가서 글 공부를 많이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식당에서 나름대로 출석 체크를 좀 해가지고 소정의 기간이 좀 끝나고 나면은 바로 대과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 다른 말로 문과 시험을 치게 되는데 이 문과 시험은 크게 3번을 치게 됩니다. 초시, 복시, 전시라고 해서 초시는 전국 단위로 좀 치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복시는 33명을 좀 뽑게 되고 그렇게 해서 33명 뽑힌 사람이 왕 앞에서 전시라고 하는 거를 치게 되는데 그 전시에서 제일 위에 있는 한 명, 그 사람이 갑과입니다. 그 다음에 을과 3명, 병과 29명 이렇게 좀 뽑아서 33명을 뽑고 그 최종 합격한 사람한테는 빨간색 패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합격증을 좀 준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홍패라고 하는 개념과 만약에 백패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잡과라든지 잡과가 기술관 뽑는 거죠. 그 다음에 속과시험 이런 데는 백패를 주게 되고 문과와 무과의 합격자들은 나중에 가서 홍패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홍패가 더 높은 그런 임명 나름대로 이제 합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하나 좀 기억을 하시면 상당히 좀 좋을 내용이라고 생각돼서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게 바로 이제 명종 때까지 얘기를 좀 드렸고 그리고 선조 때 사화라고 하는 게 이제 끝나고 명종 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나오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붕당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붕당이라고 하는 용어를 나중에 좀 더 본격적으로 정리하는 거는 이 다음 시간 근대 태동기에서 좀 정리를 좀 한번 좀 드리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인 내용들 중에 마지막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한번 좀 와세요. 자, 첫 번째로 대외관계 얘기가 좀 나옵니다. 대외관계. 자, 대외관계는 시험에 자주 출제는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4대 교린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죠. 자, 4대라고 하는 이 말은 큰 나라를 섬기다 이런 뜻이니까 이 4대는 주로 이제 명나라와 관계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나라와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우리가 실리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익을 우리가 추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에 우리가 명나라에 보내는 이런 사신을 조천사라고 하고 거의 보면 동지 때, 그 다음에 남들 정월 대보름 때, 그리고 황제 탄신일 때, 요때 좀 보내는 게 이제 이런 조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에서 4번, 뭐 정도 보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청나라에 보내는 거를 연행사, 연경에 보낸다라고 해서 베이징에 보낸다 해서 연행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공도 바치면서 나름대로 왕을 인정받는 조공과 책봉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데 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조공을 바치면은 나중에 받는 거는 9나 8 이렇게 받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10을 올리면 당연히 대제국에서는 10 이상의 그런 거를 줄 거니까 시험 문제 이게 나왔습니다. 중국과 나름대로 트러블이 생겼던 그런 내용이 아닌 걸 골라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조공을 우리가 10을 바쳤을 때 나름대로 그 이상을 당연히 주는 거니까 그런 문제는 외교 관계로 어떤 뭐 이렇게 차질을 빚는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왕으로 책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4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요거는 전반적인 명과 관계된 내용이고 교린이라고 하는 이 말은 크게 우리가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일본, 그 다음 두 번째 여진, 그 다음 세 번째 동남아시아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가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강경책 하면은 쓰시마 섬을 정벌한다라고 했죠. 여기 이제 이종무 장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회유책으로서는 삼포를 개항한다든지 그죠? 이런 개해약조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진한테는 강경책으로서 사군육진을 생각하시면 되죠. 회유책으로서는 이 당시 이제 토관제도 넘어온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관직을 좀 준다든지 아니면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무역소 이런 것들을 좀 회유책으로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와 좀 관계된 내용 중에서 류큐나, 오키나와죠. 그 다음에 시암, 태국이죠. 그 다음에 자바섬.
이 자와라고 하는 이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도 우리나라한테 진상이라든지 조공을 바쳤다. 이런 내용이 그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중에서 이 계해약조라고 하는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스시한섬 토벌을 하고 난 다음에 계해약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삼포를 개항을 했었는데 애들이 삼포외란이라고 하는 걸 일으키게 되죠. 이러니까 이 계해약조에서 임신약조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약조를 다시 합니다. 그러면서 배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거를 줄여버리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임신약조가 되고, 자,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나오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게, 그게 이제 사량진 외변,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을묘외변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삼포외란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서 비변사라고 하는 게 임시기구가 됩니다. 비상시 변란에 대비한 기구로 해서 비변사, 여기 좀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 임시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을묘외변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서 이게 1555년 명종 때입니다. 이때 이 비변사를 좀 더 강하게 상설기구로 만듭니다. 이 을묘외변 같은 경우에는요, 이 특징이 우리가 이제 개항했던 지역이 아닌 전라도 지역, 강진이라든지 해남이라든지 목포 이쪽 지역까지, 나주 이쪽 지역까지 막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을묘외변 이후가 되면은 일본하고의 관계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간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계약조 다음에 임신약조 다음에 그 다음에 정미약조가 나왔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1609년에,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이 란이 1592년부터 해서 98년까지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 이후에는 외교관계가 완전 단절이 돼버리죠. 그리고 1609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는 해가 요 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룬신의 전투가 노량해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609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다시 친하게 좀 지내자 해서 요때 이 기후약조라고 하는 거를 다시 체결을 좀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부산만 다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산포 이쪽을 좀 개항을 하게 되는데, 부산이라고 하는 이곳에 다른 말로 우리가 초량 이런 표현을 좀 쓴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현대사 문제를 나중에 좀 풀 때 보면은 경부선 이러면 왠지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경부선 타고 부산까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금 한 5시간 반 정도 걸리죠. 옛날에 뭐 통일호 이런 것도 좀 있고 이랬는데, 그러면 부산까지 간다 이런 내용,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이렇게 돼 있으면 쉽겠지만, 서울에서 초량까지 간다 이렇게도 시험에 좀 한 번씩 나오거든요. 부산역 바로 앞이 초량입니다. 초량. 그래서 그 초량에 일본진 공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초량이라고 하는 용어도 하나 기억을 좀 해두고, 여기가 이제 외관이라고 하는 거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름들 잘 안 외워지니까 여러분들 암기 팁을 하나 좀 드릴게요. 보면 여러분들 혹시 게임 하십니까? 게임을 열심히 하는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기적으로 하죠. 그래서 이름을 게임 정기, 이렇게 좀 이름 하나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정기 이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바로 이제 일본과 관계된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사군육진을 개척을 했었을 때, 요때 이제 위쪽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 당시 제일 많이, 지금은 뭐 수도권의 사람들이 엄청 많지만 옛날에는 삼남지방,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이 충청 지역 이쪽이 사람이 제일 많았거든요. 이 삼남지방에 있던 사람들을 위쪽으로 올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민정책, 요것도 요때 나온다라고 하나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이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해줘 드릴게, 바로 이제 임진왜란하고 이제 병자호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내용하고 북벌까지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조 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붕당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정리를 쭉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조 때 붕당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좀 한번 해주세요. 먼저 이제 선조 때 분위기를 한번 좀 보면은, 특히 이제 중국, 그다음에 일본, 한국으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한국은 붕당이라고 하는 게 좀 일어납니다. 붕당의 처음 시작은 이제 서인과 그 다음에 동인으로 갈라지게 되는 이 내용이, 살인끼리 나눠지는 이런 내용이 좀 나와서 서인과 동인끼리 알력 싸움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약 200년 정도 전쟁이 안 일어나면은
당연히 군사력이 약해지겠죠. 군력이 문란해지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일본에서는 사무라이들이 실업자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본이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정명가도.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니까 길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를 조선에다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싫은데 들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결국 쳐들어왔다. 이게 바로 임진왜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가 힘이 점점 쇠약해지게 되는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여진이라고 하는 애들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1592년 요때 거의 이제 5월 23일 한 요 정도였었는데 요때 드디어 일본이 쳐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임진왜란 얘기를 짧게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면 먼저 가토 기요마사나 아니면은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 부산 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정발 장군이 전사하게 되죠. 부산진에서. 자, 그리고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바로 여기 동래성에서 송상현 장군이 또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국에 방을 붙여가지고요. 이 충주라고 하는 이곳으로 다 집결을 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기억을 좀 해야 될 게 크게 이제 지방군과 관계된 이름을 한번 좀 보면 제일 먼저 세조 때 진관체제라고 하는 거를 좀 만들었어요. 진관체제. 그래서 요거 이제 소규모 전투에 유리한 각 지역별로 해가지고요. 이 수령들이 3개 정도의 그런 진을 좀 모아가지고 거진이라고 하는 걸 좀 만들어가지고 이 지역의 방어를 이렇게 각기 이렇게 좀 아는 형태. 그래서 이 진관체제는 소규모로 하는 게 상당히 좀 특징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게 임진왜란 바로 직전에 선조 때, 임난 직전에 재승방략 체제라고 해서 전국에서 한 곳으로 좀 집결을 시켜가지고요. 한 곳으로 다 집결을 시켜서 대규모 군대로서 외적이 쳐들어올 때 요때 이제 여기에서 같이 다 모아서 싸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재승방략 체제라고 하는 거를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충주성 전투에서 충주 이제 탕금대 전투에서 신립 장군이 선조의 에이스인데 결국 전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멸당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전국에 방을 붙였는데 피난 가고 막 안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결국 우리가 힘들어져서 선조는 드디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평양에 이제 좀 다다르고 있다가 반가운 소식들이 이제 들리게 되는 거죠. 바닷가에 보니까 여기에 이순신이 이제 옥포해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의병들도 막 일어난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이제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이 위쪽에서 의병 활동하고 같이 접목을 해가지고 한양을 다시 점령을 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밀리게 되면서 이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주에서 이제 중국 명나라의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위로 올라가면 안 되겠느냐, 너희 나라 좀 들어가면 안 되겠냐, 그럼 너 왕자리 떼고 와라. 그러면 100명의 신하만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선조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이 대승, 하깃진 전법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게 해서 일본은 뭔가 수륙 병진 작전이라고 하는 걸 좀 계획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무조건 물자를 올리면서 치고 올라가는 걸로 계획을 좀 했었는데 이걸 이순신이 커트를 다 해버리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점점 그런 보급품도 부족해지고 문제가 좀 많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동네에서 여기 진주성 전투에서 11월 달에 여기서 우리가 또 1차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93년 2월 달이 되면은 요때 명나라의 군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이여송 장군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5만 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평양을 탈환을 하게 되고 유성룡이 중심되어서 탈환하고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 옆에 권율, 이 당 지금 치면 국군 참모총장 요 정도 급인데 이 총사령관 개념인 권율이 여기에 행주산성에 고립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행주치마 가지고 돌 나르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또 승리를 거뒀다 이겁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이 바로 이제 한산도 대첩하고 그 다음에 진주혈전, 진주대첩,
그 다음 한 가지 더 하면은 바로 행주대첩. 이 세 가지가 임진왜란 3대 대첩이라고 좀 불립니다. 자, 그리고 이순신 관련된 전투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로 이제 옥포해전에서 최초로 승리를 좀 거두게 되고 그리고 최대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는 한산도 대첩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휴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휴전 기간 동안에 선조가 수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뭔가 먹는 거래요. 그럼 보니까 사람고기 먹고 있는 거야. 피눈물 흘리면서 선조가 이 임난 중간에 휴전 기간 동안 요때 이 재승방약 체제는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이 진관 체제라고 하는 개념을 뭔가 좀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이게 바로 소고군 체제라고 하는 거죠. 이 당시에 잡색군이라고 하는 그런 예비군까지 포함을 좀 시키면서 이 진관 체제와 이 잡색군이라고 한 예비군 스타일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만들어진 게 그게 바로 소고군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수업을 몇 시 정도에 마칠까요? 그렇죠. 제속은 아무도 모르겠죠. 진제속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좀 하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제속 이렇게 좀 하나 외워주시면 되겠고 이 소고군 체제가 휴전 기간 동안에 조총이라든지 조총을 일본이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사왔더니 조총을 개량한다든지 그리고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직업 군인들을 양산을 한다든지 소고군 체제로 이제 나름대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임진왜란 중간에 휴전 기간에 우리가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오위라고 하는 이런 중앙군이 있는데 이게 오군령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오군령으로 바뀌게 되는데 오군령 5개 이름은 만들어진 순서를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 왼쪽에다가 한번 좀 나타내 볼게요. 자, 제 친구가 있는데 얘가 이름이 도감이에요. 도감이가 있는데 얘가 부산에서 무기를 팔아요. 총을 팔아요. 총을. 그래서 러시아 애들한테 총을 막 파는데 총을 정말 잘 팔아요.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총을 막 팔았는데 사장님이 와, 너 정말 잘 파네. 근데 돈은 어디 갔냐 하니까 팔기만 팔고 돈을 못 받았대요. 그래서 외상으로 다녀왔으니까 그거를 이제 좀 수금해온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감아 어여가서 총 수금을 해온나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좀 외우면 도감아 어영 총수금해와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훈련도감이 만들어졌고 두 번째 어영청 그 다음에 총융청 그 다음에 수어청 그 다음에 금의영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이름을 보면 끝자리들이 이렇게 좀 다르죠? 요게 이제 선조 때 만들어지는 거고 요거는 인조가 후금하고 싸울 때 이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숙종 때 가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런 이름을 가르쳐서 우리가 바로 오군령이라고 얘기하고 요게 중앙군이라고 하는 걸 기억 꼭 좀 하셔야 됩니다. 직업군인 개념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 요게 바로 오군령. 그럼 오군령이 완성될 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숙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위가 오군령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말을 꼭 기억합니다. 요게 바로 중앙군입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오른쪽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좀 가서 자, 여기에 그러면 금방 진관, 재승방약, 소고군, 진제속 이런 말 나오면 이건 지방군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걸 꼭 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순신이 일본이 거짓 정보를 흘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순신 때문에 이 위까지 올라갔던 이런 세력들이 나중에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울산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 그 다음에 창원, 마산, 그리고 옆에 가서 사천까지 진주 사천 요 지역까지가 바로 일본의 그런 섹타 범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 여러분들 여행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생포 외성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외성이라고 하는 성이 많아요. 이 밑에 내려가면 그게 바로 이때 휴전 기간.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이 전쟁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1592년에 시작됐다가 93년에 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7년 돼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98년에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92년부터 93년까지 이 기간 동안을 임진왜란이라고 하고 이 97년부터 98년 여기를 정류재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걸 그냥 우리가 퉁쳐서 다 합쳐서 임진왜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서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옥포와 한산도는 바로 임진왜란 때 있었던 사건이라고 한다면 일본이 거짓 정보를 좀 흘려가지고 이순신을 이쪽 지역으로 이제 지금 왜군들이 핵심 멤버들이 좀 떠났다. 부산 지역 이쪽 지역을 좀 털어라. 이런 명령을 일본이 거짓 정보를 좀 흘려가지고 선조가 그걸 지시를 하니까 아 그건 함정입니다. 모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항명했구나 해서 너 일로 와 해서 고문당하고 그래서 백의종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원균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한번 가보려고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도 역시 함정인 것 같죠. 그래서 안 가니까 권율이 이제 실제로 장군을 엉덩이 볼기도 때리고 이런 식으로 좀 해가지고 나중에 원군이 울면서 갔다가 배 닿게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원균도 전사하게 되는 그게 바로 이 이순신의 명량하기 전의 분위기였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정류재란 때 이제 명량해전. 명량은 이순신 얘기하면 제가 한 2박 3일 얘기할 게 좀 있는데 이 진도 앞바다 여기 울돌목이죠. 울면서 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울명자 써서 명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배 12척으로서 결론적으로 이제 잘 우리가 극복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량 그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게 그게 이제 노량해전. 이게 이제 마지막 전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임진왜란 끝날 때가 요때인데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해서 결국 노량해전이 일어나게 됐고 결국 일본은 철수 명령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마지막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자, 병자호란은 이제 효종하고 같이는 다음 시간에 우리 좀 정리를 하고 마지막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본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문화 발전이 상당히 많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도자기라든지 성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라앉게 되면서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뒤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1616년에 그래서 후금하고 명나라하고 이제 싸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 전기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좀 설명드렸는데 이걸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에 보완을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